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에서 4억 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오늘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직접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직접 특활비를 달라고 한 뒤 김 전 기획관에겐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테니 받아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인근에서 2억 원을 직접 받았는데 이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2년 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또다시 특활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5만 원권 발행 전인 2008년엔 만 원권 2억 원어치를 캐리어에 담아야 했지만 2010년 5만 원권으로는 쇼핑백 2개면 충분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사건의 몸통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기소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환영 입장을 밝힌 건데 그 배경엔 미국 펜스 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접촉해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는 기대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 일행과 어디서 어떤 수준으로 만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면담 추진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는 9일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과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경기를 관람할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남 방문에 과도한 의미를 두는 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등이 내려왔을 때와는 정반대란 지적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사들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환영합니다. 북한 응원단 참여가 무산되어 섭섭했는데 정말 잘된 일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IOC와 국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올림픽 찬가를 부르면서 시작된 IOC 총회 개회식.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또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남북한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Now in Pyeongchang, by marching together behind one flag, the athletes from the teams of the ROK and DPRK will send a powerful message of peace to the world. IOC 총회 개회를 축하하는 태권도 공연과 K-팝 그룹의 무대가 이어져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OC 총회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평창올림픽 다자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10여 개 나라 정상 등과 회담을 합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오는 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요. 분위기가 좀 험악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상대 정권이 망하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국회 내에서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정쟁을 자제하자고 계속 여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뭔가 파토를 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보수단체가요, 평창 올림픽 반대 이런 시위를 대구에서 하면서 막 싸움이 나고 뭐 이런 상태가 좀 됐었나 보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오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떤 실익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죠. 북한이 온다면은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예전부터 해왔던 종북, 친북 이 논리를 계속 연장해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산 수단을 대구 근처까지 이게 관광시켜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깨물어 쳐서 자빠지겠네요? 큰일 나요. 테러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6.25 때 어떤 피해를 보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후예여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부류들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참가시켜야 된다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 상황태를 만들었던 그 정권한테는 아무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걸 민주 세력이 올림픽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요. 이게 저는 사법질이 했다고 봐요. 평창올림픽 관련한 법에 북한을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 거기에 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을 반대해서 얻는 이 사람들의 실익이 없을 텐데 이런 시위를 하는 걸 보면 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딘가 또 용돈 좀 찔러줬나? 증거를 내밀 수는 없지만 뭔가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세력은 남아 있고요. 요즘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반대 세력들의 시위도 시위지만 우리 주기적으로 나갔잖아요. 김현희. 칼 8582 김현희가 프랑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프랑스인 납치된 사람을 내가 봤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납치된 프랑스인을 봤다고요?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 들어온 프랑스인을 봤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이거 철저하게 국정원 측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심하게 관리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인터뷰를 프랑스하고 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CNN하고도 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프랑스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파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올림픽이라는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을 어떻게 됐든지 흠집을 내고 파탄을 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쪽 애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언론 반응들이. 지난번에 아시아나 전세기가 떠서 북한에 갔었잖아요. 마식령 스키장에 갔다가 다시 또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1시간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합의가 안 돼서 못 뜨고 있었다. 비행기가. 그건 팩트였어요. 무슨 합의였냐면 지난번에 방송 얘기했잖아요. 거기 갔던 비행기는 미국에 착륙 못한다. 그랬던 건데 그거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은 빼놓고 1시간 전까지 결정이 못 됐던 내용들을 한국과 미국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금이 가서 그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상한 언론들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각국의 외교 정상급들이 오지 않습니까? 정상급이나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급들이 오는데 여기에서도 이 정상급들이 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신상과 이 사람들이 했던 발언 내역들을 보고 지금 이 평창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뭔가 전쟁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외교 전쟁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에 고공 지지율에 막 허덕이던 사람들이 자꾸 논란을 만들어서 지지율 빼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팩트인 것 같고요. 어저께 단일팀으로 연습게임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물론 지긴 했어요. 세계 최고의 팀하고 붙어서 인천에서 했습니다. 진 거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나는 그런 거 있던데 애국가가 원래 퍼지는 게 아니고 아리랑이 원래 퍼졌어. 게임 전에. 그거 보고 정말 뭉클하고 좋았거든요. 이거를 애국가를 못 들고 아리랑 울려 퍼지게 만드니까 종북 빨갱이. 지금 이런 식의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야, 사람들 참 나쁘다. 인간적으로 어떤 음모 또는 어떤 은밀한 조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나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쁠까? 심성이 정말 나쁜 거예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짓을
문재인 대통령 민주 세력이 하면 다 문재인. 이런 개족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라고 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중요한 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친일파 세력의 어떤 허브잖아요. 친일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모든 정보와 인적 자원과 재산이 서로 이렇게 통로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일보인데 그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적폐 세력들이 지금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찔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보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이게 최대한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선거인데요.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지지율 더 올라가서 3월, 4월, 5월을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단일팀을 만들어? 빨갱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뭐 이제 비트코인 논란이라든지 뭐 단일팀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띄워서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다고 보니까 먹히네? 더 한번 질러보자 하고 지금 계속 고호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욕을 하려면 누구를 해야 되냐면요. 박근혜 최순실 욕해야 돼요. 3일날 그 공개 리허설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간대 온도가요. 체감 온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리허설한 체감 온도가 오후 저녁 7시 초저녁에 20.7도였고요. 8시에는 21.7도, 9시에는 영하. 예, 9시에는 23.2도. 이 양반이 지금 이거 영화 못 알아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워 죽겠다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영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음에 오후 10시에는 영하 23.8도였다니까. 왜 이걸 욕을 해야 되냐면 뚜껑 안 씌우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뚜껑이 왜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23.8도 이거는요. 냉동실보다 더 낮은 온도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데 못 가거든요. 우리 저 냉장고 있잖아요. 영하 5도밖에 안 돼요. 냉동실이. 사실 이런 지점이 있어.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많이 투자 못한다. 나 여긴 또 인정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한 번 올림픽 하는 용도로 그냥 대외적으로 과시하게 사는 용도로 쓰고 버리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하면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잘 써먹는 용도로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순수하게 해왔던 거를 또 욕해. 이게 이명박이 유치하고 박근혜가 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명박이 유치하고 최순실이 했지만 공사를 이렇게 됐던 거고 지붕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경기장은요 사실은요 팩트를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의 동계올림픽 대부분의 동계올림픽은요 서구권에서 열려가지고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대낮에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방송 시간대에 맞추려면 깜깜한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추울 수밖에 없어요. 중계권 때문에 그렇구나. 그 중계권 때문에 중계권 시간대를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대에 맞추질 못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돼요. 모든 경기를. 씨발 욕 나와. 아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왜 그 공군의 에어쇼를 못하게 된 부분도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걸 할 수가 없대. 낮에만 할 수 있는데 공군이 멋있는 에어쇼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무시해가지고 에어쇼를 못 보여줬다고 몰고 가더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시키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보세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동계올림픽들이 열리면 방송 시간대가 개회식, 폐회식 모든 경기 시간대가 미국이나 유럽 중계돼서 방송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요.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해도 지붕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춥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안 추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평창이라는 데는 원래 추운 데예요. 원래 추운 데인데 원래 추운 데다가 경기장을 지으면서 지붕이 없는 거를 지었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낮에 개회식을 할 생각이었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흘간 쓰고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속에 이렇게 됐다. 아니 그럴 거면 올림픽 유치를 말았어야지. 뭐 개소리야 그게.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기 북유럽의 어느 나라였지 지금 조립식으로 지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 조립식으로 져서 그냥 이렇게 스타디움은 있고 관중석이 다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의자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자 사이도 공간이 띄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철거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방한 6종 세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일단 본인들이 잘 챙겨가시기도 하시겠지만 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걸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춥게 만들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데 원래 동계올림픽은 추운 데서 그렇죠. 하는 걸 보러 가는 건데 좋은 건데. 이거 이제 자꾸 컴플레인식으로 그렇죠. 몰아가는 그렇죠. 거죠. 여기에서 주는 게 판초 우이, 무릎 담요, 핫팩, 방석, 손 핫팩, 발 핫팩, 방한모까지. 그 비용으로 뚜껑 씌우겠네.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35도였거든요. 근데 군 생활할 때 경계 근무를 나가야 하는 그 타이밍에 온도를 체크하니까 34도.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35도였어요. 3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밖에서. 눈보라가 치는 거기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사고 없이 동상이 걸리거나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잘 복귀를 했거든요. 그때 입었던 그 방한복을 생각해 보면 일상적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우주복처럼. 네.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자 개회식 폐회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서민들이 참석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민 중에 몇 명이나 갈까요? 정부에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초대받은 서민들 아니면 없다고 봐야 돼요. 몇백만 원짜리 티켓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좀 살만하신 분들이고요. 그런 난방 대책은요 다 하고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론들 너무 그렇게 씹어댈 필요 없고요. 개폐회식에 오시는 분들 유명 인사들인데 추워서 그거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일종의 폐해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다는 문제점 찾아가지고 막 그렇죠. 지금에 와서 집을 어떻게 씌워? 간단히 그렇죠. 말하면 그런 거지. 비닐로 봉다리 씌울까? 네. 굳이 말하자면 준비가 부족했던 전 정부를 욕하는 게 맞지. 마치 그럼요. 지금 현재 네. 우리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에서 오는 대표단이 김영남입니다. 공식적인 국가 수반인 거죠. 북한의 최고위급 온 거예요. 김정은은 네.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영남이 오는 순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오는 순간에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정당의 법적 대표자가 누군지 알죠. 맞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무총장?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북한 공식적인 수반이 김영남이에요. 실권자는 김정은이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왕조 국가니까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정도가 와주기를 우리가 기대했던 거죠.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김정은이 오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오고 싶겠다. 김영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또 언론들이 모두가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김영남이라는 사람은 거의 법적으로는 국가 수반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언론의 프레임을 정말 잘 짜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상한 프레임을 잘 짜요. 그 미국의 부통령이 오잖아요. 펜스. 우리 담장님이 오시는데 무슨 말인가. 펜스 부통령이 옵니다. 같은 시간 동안 46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다 갈 건데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올 거다. 한국에 가서 평창에 가서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어마무소라 그러고 야 미국이 드디어 군사공격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바보 같은 짓들인 게 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외교예요. 외교라는 것은요.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라는 것은 미국의 정확한 입장은 뭐냐면 외교적으로 풀겠다 안 되면 전쟁하겠다. 딱 요 두 가지거든요. 미국의 전략적 인내 끝냈다는 정책 자체는 이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최후에는 전쟁이지만 외교적으로 대화를 먼저 하겠다가 먼저예요. 그 외교적인 수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협상에 있어가지고 내가 요구할 거 내놓고 상대방이 요구할 건 내놓고 서로 협상하잖아요. 네. 그 외교적인 수사를 마치 이제 전쟁을 막 부추기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간사한 아베가 안배 진삼 씨께서 다 우리 담장의 말을 받아가지고 평창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한미 군사훈련 해주기를 바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말하고 올 거야. 이게 보도예요. 씨발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끝내겠다는 건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교적인 압박이 됐든 협상이 됐든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이든지 간에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꼼지락 될 거야라는 거지.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전략적 인내가 끝났으니 내일부터 전쟁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펜스 부통령이 평창에 옵니다.
그리고 김영남이 와요. 2인자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고위급이 오죠. 시진핑 수석을 대신해서. 그다음에 안배 진삼도 와요. 다 왔어요. 러시아에서도 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북한이 있는 자리예요. 북한에 김영남이 있는 자리에서 펜스가 와서 우리는 전략적 인내를 끝냈으니까 니들하고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략적 인내는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누구에게 얘기할 거냐? 북한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감 잡으셨죠? 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말이거든요. 말은 대화고. 그러면서 숨겨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협의를 봤어요. 북핵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거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할 거고 이런 이제 그 협의들을 봤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 이런 데서는 이렇게 씁니다. 펜스가 일본을 들렀다가 온다 우리나라에. 그거는 강경한 노선을 걷고 있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렀다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항상 일본 들렀다 와요. 아직까지도 미국이 일본을 시켜서 대리 수렴 청정하고 있는 거잖아, 동북아시아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펜스에게 가는 길에 아베 좀 만나고 가.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적으로 편을 들어줄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일본과 한국을 총선 경쟁시키려고 하죠. 뭐 그런 지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김영남이 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뭐 남북 단일팀 경기 같은 걸 보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면 북한이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발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 이게 북핵이다 보니 관점이 이렇게 다르면요 가장 곤란할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남북 평화잖아요. 그럼 북한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이때쯤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쪽 축이 있어. 북한에게 빌미를 안 주려면 한미 군사훈련 부분도 나름대로 좀 조율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평창올림픽 이 평화 분위기를 쭉 끌고 가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평창올림픽 끝나고 바로 이제 그 한미군사 훈련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다. 아까 푸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 무슨 헛소리냐. 그는 일종의 내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축하하려면은 가서 깔끔하게 축하만 하고 와야지. 가서 잡소리 더 하면 일본의 어떤 격만 떨어지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바르지 않다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나라에도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어떤 고위급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지난번에 현성월이 왔을 때도 그렇고 외신과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뭘 먹었네 어쨌네 이런 거를 취재를 하지 말고 이 지금 김영남이 1928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상득보다 7살 많아요. 이상득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분 와가지고 단일팀 경기 보고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랑 노엄 촘스키랑 동갑인 거예요.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엄청 고령이잖아요. 이 좀 왔을 때 기자들이 좀 진짜 좀 수준 있게 대접, 취재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영남이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외교적인 노력이 평화올림픽이라는 그 단어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구축하는 발판을 만들겠다. 평창으로 인해서라는 그 의도였고 그 의도가 명확하게 지금 주변국들에게 다 의도 전달이 된 거예요. 특히 북한까지. 그래서 김영남이 오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체육 관계자나 뭐 다른 부서에서 올 수도 있었지만 김영남이 오게 된 것은 사실은 2월 9일 날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리셉션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하는 리셉션에 김영남도 오고요. 펜스도 오고요. 아베도 오고요. 다 와요. 총 17개 국가의 정상들이 오는 건데 이게 예상됐던 인물 중에 최용해라고 있었잖아요. 최룡해. 이 사람의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 뭐냐면은 2015년도에 박근혜 갔던 그 열병식 거기에 최용해가 갔는데 이 사람은 실세이지만 국가적인 수반은 아니기 때문에 의전 서열에서 맨 끝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전 서열 1위가 와서 중심에 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영남이 왔다는 것은 수행단이 있어요. 김영남 수행단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몇 명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말았던 거가 아니고요. 대표단 인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명단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영남을 빼고도 21명이 와요.
21명이 오는 그 대규모 방문단이 오는 거예요. 고위급 방문단인데 이 21명이 김영남을 하고 같이 온다는 것은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외교적이라든지 내치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떠한 협상에도 모든 협상 현안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많은 사람이 오면은 그렇죠. 굉장히 소통에 있어가지고 쉬워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중요한 그 대표단이 오는 거고, 이 대표단이 와서 물론 김영남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할지 펜스와 단독 회담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초미의 관심사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외교는요, 적국과의, 북한은 적국이었었잖아요. 적국과, 미국도 북한이 적국이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 대표단이 왔다고 하면 김영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21명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는 김영남이 받지만 이 21명이 물밑에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무슨 협상을 할지,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물론 김영남을 택한 것은 김영남이 미국이 인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누구는 우리나라 땅에 발 못 붙여,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지, 북한은. 예. 근데 김영남은 그 리스트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자유로운 사람이 대표단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에서 미국 쪽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상에서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을 안 만날 거야, 어떤 식으로든 안 만나려고 애를 쓸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상으로는. 안 만날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정상급 인사들의 동선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평창이라는 큰 그 동네를 막 여기저기 나는 여기서 묵을 거야, 나는 저기 있을 거야 하면서 안 보고 지낼 수 있는 동선이 아니에요. 어차피 VIP들은 그 숙소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동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길을 쓰고 피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한 바라야 되는 부분은 무슨 얘기가 오갔냐보다 난 트럼프가 안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펜스 우리 담장 선생은 트럼프 스타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날씨처럼 그 상태에서 만나면 스파크가 튀면서 그렇죠. 뭔가 좀 녹아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테우스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좋은 군사 옵션도 비극의 시작이다. 옳은 말을 한 겁니다. 유엔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바른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모두의 바람이 모여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모여 평화의 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류의 평화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민국 평창.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평화로운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요. MB가 이제 뉴스 순위가 밀리네요. 그러게요. 이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밀리는데,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MB가 국정원 뇌물의 주범이다. 김백준이 이명박이 지시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이명박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생각해보면 더 가증스럽죠.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의 복심 두 사람 전부 다 이명박이 지시했다 이렇게 자백한 경우라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검찰은 이제 다 준비된 거예요. 이명박은 사실 올림픽 안 오기를 바래. 이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 올림픽 끝나면 바로 소환. 2월 말 아니면 3월 초겠죠 뭐. 올림픽이 안 끝나고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올림픽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안 해. 급히 상정하는.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은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검찰이 선을 그은 것은 이 김백준이 일단 자백을 한 거거든요. 이명박이 직접 지시를 했다. 어떤 지시를? 국정원장들한테 돈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검찰에서. 검찰은 이명박과 이 김백준을 공범으로 생각을 안 해요. 김백준을 방조범으로 구속 기소를 했어요. 방조범. 사실 방조범 맞지. 선처받은 거죠. 다 불었으니까. 방조범으로 했고요. 이 공범 관계가 아닌 주범이 따로 있는 방조범인 거예요. 그래서 주범은 누구? MB, 이명박을 주범으로 확인한 거죠, 검찰이. 방조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종범이 맞지.
주범, 종범 이 개념에서 주범, 종범은 공범 개념이고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공범 개념이 아니라 방조했다. 진짜 여기 처벌 약해요, 방조범은.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은 김백준이잖아요. 네. 뇌물 어쨌건 간에 받았어. 저는 명령에 따라서 시킨 죄밖에 없어요. 이러고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우겼어. 그러다가 국정원에 줬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질신문을 하니까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구속의 효과잖아요. 그렇죠. 딱 가둬놓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해쳐 먹었지? 아니요. 이명박이 시켰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 한다니까. 세상에 어떤 충신이 있어. 내가 그거 다 뒤집어 쓰고 해골로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산다. 그런 사람은 없어. 그게 어떤 충성의 대상이 어떤 정치 신념이나 어떤 역사적인 그 신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신을 역사적으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돈 몇 푼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돈 몇 푼이 그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고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 물어야지.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적 신념으로 묶인 동지관계가 아니고요. 돈에 대한 신념으로 묶인 동지관계거든요. 오로지 돈으로만 묶인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 김백준 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이 짓 하면서 모아오는 내 재산 이거 쓰지도 못하고 나 평생 감방에 있으면 이게 뭔 짓이야. 그렇죠. 그 고생해서 모은 돈 쓸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김백준 씨는 뭐 한 1, 2년 내상해 봅니다. 1년 정도? 뭐 그 정도 해서 나와서 쓰고 살라 그러고. 네. 네. 자, 어쨌건 간에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짜여져 있다고 보거든요. 짜여져 있다는 표현이 뭐 기획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명박이 주범으로서 그 모든 지시자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잖아. 이명박을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실상 현행범에 가까운 거야. 이 사람만 정치적 고려를 올림픽 이후에 지금 소환하겠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데 전격적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전격 소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올림픽 이후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개회식 이후에 전격 소환할 것 같아요. 개회식 이후에. 네, 개회식까지는 청와대에서 초청장도 보내줬으니까 그 체면 정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검찰이 참아주는데 그 이후는 안 참아줄 것 같아요. 그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상 올림픽 중간에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명박 씨의 이제 말로가 참 그래서 사주가 중요한 거예요. 사주를 보면 딱 그렇게 맞더라고. 내가 이명박 사주를 대충 한번 이렇게. 아, 사주에도 그런 게 나와요? 관상을 딱 보니까 애가 좀 안 좋던데 상태가. 아, 그건 관상이 아니고 얼굴 인상이겠지. 이게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 정확한 사주가 맞는지 모르지만 사주를 딱 보면 초년에 개고생한다고 나와요. 못 살았거든. 그러다가 중년 이후에 돈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데 말년이 굉장히 괴롭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 씨는 다 운명이라고 팔자로 받아들이시고요. 그게 사주가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네요. 그렇지. 정확하네. 사주하고 관상이 다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정확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게 사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게 손금. 그 다음에 얼굴 관상은 인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가 그쪽 직업은 아니지만 이 손금이 있잖아 이렇게. 네. 손금에 생명선 같은 게 있거든요. 생명선을 이렇게 막 바늘 같은 걸로 살살살살 주름을 만들면 생명이 짧은 사람도 장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 한명회가 그랬잖아요. 자기 손금 파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네. 박정희도 그랬다는 썰이 있죠. 손급을 뭐 가운데 손가락까지 끌어올리려고 막 잡아 쨌다고 막. 그러니까 이명박이 생김새를 우리가 이제 쥐상 이렇게 표현하잖아. 진짜 네. 쥐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상학적으로 보면 말년이 굉장히 불행할 그런 관상이에요. 갑자기 뜬금없는 관상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 어쨌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이제 그 많은 재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자방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숨겨진 부동산 어쩔 거예요. 다스는 어쩔 거고 다스 관계회사들 중에 친이청 차명으로 해서 사실상의 내부 거래인 그 회사는 어쩔 거며 진짜 이명박 자체는 그렇게 막 그 탐욕의 끝으로 몰아대서 자기 나는 재산이 500 몇억 밖에 없어가지고 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다 국가에 기부하겠다 해놓고도 기부 안 해. 취임한 지 2년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부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재단을 만들겠소. 재단의 주인은 내 사위요. 그런 인물이에요. 재단으로 그리고 빚을 떠넘겼죠. 예, 그렇지. A씨.
거기에다가 지금 중요한 팩트들이 나온 게 지난 주말에 나온 게 미국에서 이명박과 이시영을 지금 미국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미국에 있는 다스가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넘긴 그게 발견이 돼서 미국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어디냐 하면 거기가 싱가포르예요. 예전에 그 싱가포르로 가서 사는 그 이명박 조카도 하나 있잖아요. 그 싱가포르이고 미국 다스나 뭐 중국 다스 이런 것들은 다스의 대부분의 그 실질적인 자산은 이미 이시영한테 다 승계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영과 이명박과 이 다스의 문제는 미국 검찰에서 뒤지는 게 먼저 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아마 다스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안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횡령과 그다음에 이 수상한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횡령, 서류 조작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MB를 잡아서 처벌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데 정말 MB를 뼛속 깊이 into the core라고 하잖아요. 진짜 뼛속 깊이 처벌을 하려면 재산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저수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야지 MB는 실질적인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MB를 아무리 우리가 잡아가지고 구속하고 감옥에 가둔다고 이 새끼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 재산이 그대로 우사하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MB를 처벌한 게 아니에요. MB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돈을 뺏어야 돼. 예, 그렇죠. 지금 야수님은 네. 인생의 경험이 좀 부족해. 왜요?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어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껏 잘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구속시켜놔 봐요. 정반대로 해석해야지. 숨겨진 재산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바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수백조면 뭐하냐고. 갇혀서 사식이나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MB를 통해서 봤던 MB의 태도를 보면 차라리 1억을 내줄 바에야 파란 쪽을 내놓는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문제라니까. 예를 들어서 MB 같은 스타일은 자기 새끼니까 이시영한테 물려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다 쓰고 못 가니까 내 새끼나 잘 살아라 이런 거지만 특정 시점에 가면요. 자식 재산 인정 못해요. 특정 시점에 어떤 나쁜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MB의 그 돈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중독이라고.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왜 돈을 모았지? 이렇게 갇혀 있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자, 어쨌건 이명박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잠깐 킵. 며칠만. 킵하니까 가끔씩 그 뭐 이렇게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내 술을 이렇게 보관해놓고 오는 게 생각이 나네요. 선 끊어놓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술 중에 참이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참이슬도 큰 범위에서 위스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게 참이슬이에요. 위스키 종류 중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대략 한 10,000원에서 15,000원,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 한 2, 3만 원 정도 뭐 된다고 치고 그 술을 사서 반병 먹고 반병 잠궈서 킵하고 오더라고. 이제 그걸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알겠고요. 그 잠깐 짧게 이야기 좀 할 텐데 2016년이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때 4월 달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천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들 아시겠지만 벌써 그게 2년 돼가요. 유승민 공천 못 받아가지고 막 12시까지 다 기다렸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김무성도 뛰어다니고 막. 그렇지. 도장 들고 튀고. 그리고 박근혜 변호사인 유영아도 김무성 때문에 송파을에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어부 질의로 최명길이 당선됐지만 그 최명길은 의원직 날아가고 막 그 공천에서 이한구가 그러니까 잊혀진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이전에 한나라당이라든지 한 당에서 굉장히 강성이었던 대구 출신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이한구가 그만둔 자리에 지금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예요. 근데 그 이한구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했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옵니다. 저건 뭐지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전모가 드러났어요. 지금 국정원 특활비랑 맞물려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전횡을 좌지우지했다.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바로 그거를 너무나 뻔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였잖아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도와줄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청와대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지만 수도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지만 진짜 친박들은 어디 TK나 PK에서 당선 많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박근혜가
공천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친박 검증까지 했다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친박인지 진박인지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그 다 검증하고 명단을 직접 건네줬다고 하더라고요. 진박 감별사가 그게 최경환이었죠. 네, 최경환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진박이라고 인정을 받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최경환이 연설 이런 걸 정말 못해요. 말하는 투가 무식해 보여. 근데 그 사람이 기재부 장관을 했잖아. 네.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그 최경환이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양아치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 우리나라 경제를 담당했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 윤상현도 만만치 않게 양아치스럽죠. 말하는 게 완전히 그 진짜 길거리에서 껌 찍찍 씹으면서 침 뱉으면서 얘기하는 양아치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말을 들으래요. 윤상현이.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게 진박감별사 역할을 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게 나온 거고요. 이제 이로써 박근혜가 21번째 혐의가 이제 거의 뭐 이거는 선거 개입. 예. 21번째 혐의가 거의 이제 증명이 돼서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 거고요. 22번째 혐의가 또 뭐가 될까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범죄 덕후죠. 계속 수집하는. 근데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정치를 이제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상향식이 맞지. 예. 기본 원칙이. 근데 상대방이 완벽한 상향식을 못해. 그러다 보면 가끔씩 민주 세력 쪽에서도 전략공천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해요. 상향식으로만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센 놈 나오면은 이쪽에 더 센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식의 전략 공천은 뭐 일부 있겠지만 공천을 말 그대로 사천인 거잖아요. 사천. 공적인 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무슨 뭐 몇 점, 몇 점, 여론조사 몇 점 해가지고 공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천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 다 섞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젠가 이건 후유증을 낳는다. 왜 그러냐면 야수도 명종님도 마차님도 다 친박이야. 한 지역에서. 다 친박이야. 그런데 야수만 공천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난리 나죠. 일종의 적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주구는 박근혜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밑에서 애들이 그냥 박근혜 결제만 맡으면 무조건 다 하는 거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박이면서도 공천 못 받은 나머지 잔박들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를 욕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주도한 새끼들. 아까 뭐 나오는 형기원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이런 부류들, 최경환이라든지 이런 부류들을 막 욕하는 거지. 그런 형태로 가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꾸 적을 만드는 형태로 가요. 서울 수도권 같은데 경기도 같은데 가면은 한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친박들만 여러 명이에요. 근데 한 명을 취합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반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그런데 반박으로 바뀔 수 없는 구조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상향식으로 아래에서 뽑아 올려주면 어떤 토시를 못 달거든요. 민주주의가 이런 방식으로 전횡, 농단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인데 부산으로 스스로 당협위원장을 주는 방식으로 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뭐 최측근 누가 있을까요? 김경수도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비판을? 제가 나서서 욕을 할 겁니다. 아니 일단 그런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아까 말한 진박에 의한 사천도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지금 이제 개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저 빵집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물이. 미래당은 무슨 빵이 유명하죠? 미래당. 왜 빵철수 씨가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빵터였어. 그래서 그 서로가 일단은 견제는 하는 사이.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거 보면은 정당 M&A만 하는 안철수와 왜 함께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의 구원도 있는 것이고 걔네들 바른정당의 의원들 빼내가게 했잖아요.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또 안철수와의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서로 이제 그 막말의 어떤 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당이 이제 최근에 없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걸레를 물고 말하는 듯한 홍준표의 발언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 평소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분이다. 홍 대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똑바로 정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는 서로 컨셉이 비슷하면 홍준표가 유해를 내치듯 자기 자신의 먹거리를 먹으려고 치고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일단은 격렬하게 싸워요. 네. 싸우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묵적 연대라는 게 생겨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요 전략 공천 지역들마다 서로 나눠먹게 해버리면 돼. 이게 실질적인 보수 후보 한 명.
그게 먹히는 지역에다가 그래서 니들 전체 중에 의석수가 있으니까 30%는 니들이 가져가. 니들이 70% 가져가. 이런 식으로 암묵적 연대가 실행된 뒤에 지방선거 끝나면 전격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전초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나쁜 이미지 박히기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필연적 연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찢어지는 상황. 뭔가 기분이 흐뭇합니다. 제 예언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제대로 찢어지려면 좀 더 격렬하게 찢어져야 되는데 좀 덜 격렬한 것 같아요. 아직 체면들이 좀 남은 모양이야, 이 양반들이.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보다 더 지저분해지면 사실 보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정도. 이 사람들 재밌구나. 안철수 참 창의적이구나. 뭐 이 정도 선에서 나눠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없는 합당 추진. 이게 전당대회 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전당대회 없애. 뭐 합당만 할 수 있다면 뭐 전당대회쯤이야 뭐. 그러면서 이런 거지 뭐. 우리가 꼭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해야 돼? 그렇지. 온라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정말 놀라운 멘탈이시고요. 이것을 욕을 안 먹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의당 만들 때부터 당원 당규에 넣었으면 욕 안 먹어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계속 바꿔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속으로 얼마나 가짜나게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즐기고는 있지만 안철수 당신도 참 그렇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어쨌건 평화민주당 쪽에는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확보했더만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금 한 15석 정도에다가 확실하게 비례대표가 한 3명 정도는 비적 편을 들고 있고 아직 결정 못한 것도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일단 창당을 한 뒤에 문제는 국회에서 각종 표결을 할 때 이제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김연아 같은 역할을 해줄 분들이 미래당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표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축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민주평화당이 탈당을 해서 정당을 정확하게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또 더군다나 분당이라는 것을 겪고 나와서 창당을 했잖아요. 그럼 명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분당 반대의 명분이 의미 없는 반문재인 연대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명분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당분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표결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 국회의원들을 다 표결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다 들어가면 149대 147로 가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뭐 어떤 속마음으로 우리는 다들 이렇게 대통령 욕심에 대통령 병에 걸려서 합당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다들 이렇게 이루어 짐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미래당이 국회 안에서의 존재감이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섭단체 뭐 만들어지든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17석, 18석 정도로 시작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민평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협조했지 지금 뭐 바른당이나 자유당처럼 완전 개꼬장 부리듯이 그렇게 반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결과적으로 여당이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꼬장을 부리면서 자기 이미지는 쓰레기대로 만들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당 창당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재희 전법의 실효성을 느끼는 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를 이용해서 홍준표 치기, 그 국민평화당을 이용해서 미래당 치기, 홍준표를 이용해 또 안철수 치기. 뭐 그런 거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당은 정체성이 민주당에서 내부 총질하다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내부 총질하다 나간 사람들이 만드는 내부 총질 전문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맞는 말이에요, 또. 근데 뭐 홍준표 치는 총질 안 했나요? 그렇지. 박근혜 욕하고, 친박들 욕하고, 나가라고 하고.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욕한다고 하는 똑같은 놈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도 말을 막 하니까 지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실 또. 자, 어쨌건 여러분들은 기억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차 가고 있는 2018년에 희대의 역사적 코미디를 하나 좀 우리가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자기들끼리 헤헤호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합당론도 나오고 이게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가지 않고 말을 한 번 뱉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옛날에 했던 말하고 배치가 돼. 그럼 또 스텝이 꼬이고. 그러니까 묵묵하게 한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당시 문재인 후보나 당대표에게 답답함을 느꼈었지만 그게 결국엔 시간이 지난 뒤에 스텝이 안 꼬이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런 게 아니냐. 그걸 또 사람들은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묵묵히 가는 거에 대한 그 악의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순수하게 해왔던 거를 또 욕해. 이게 이명박이 유치하고 박근혜가 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명박이 유치하고 최순실이 했지만 공사를 이렇게 됐던 거고 지붕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경기장은요 사실은요 팩트를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의 동계올림픽 대부분의 동계올림픽은요 서구권에서 열려가지고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대낮에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방송 시간대에 맞추려면 깜깜한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추울 수밖에 없어요. 중계권 때문에 그렇구나. 그 중계권 때문에 시간대를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대에 맞추질 못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돼요. 모든 경기를. 씨발 욕 나와. 아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왜 그 공군의 에어쇼를 못하게 된 부분도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걸 할 수가 없대. 낮에만 할 수 있는데 공군이 멋있는 에어쇼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무시해가지고 에어쇼를 못 보여줬다고 몰고 가더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시키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보세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동계올림픽들이 열리면 방송 시간대가 개회식, 폐회식 모든 경기 시간대가 미국이나 유럽 중계돼서 방송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요.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해도 지붕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춥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안 추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평창이라는 데는 원래 추운데요. 원래 추운 데인데 원래 추운 데다가 경기장을 지으면서 지붕이 없는 거를 지었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낮에 개회식을 할 생각이었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흘간 쓰고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속에 이렇게 됐다. 아니 그럴 거면 올림픽 유치를 말았어야지. 뭐 개소리야 그게.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기 북유럽의 어느 나라였지 지금 조립식으로 지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 조립식으로 져서 그냥 이렇게 스타디움은 있고 관중석이 다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의자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자 사이도 공간이 띄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철거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방한 6종 세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일단 본인들이 잘 챙겨 가시기도 하시겠지만 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걸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춥게 만들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데 원래 동계올림픽은 추운 데서 그렇죠. 하는 걸 보러 가는 건데 건데. 이거 이제 자꾸 컴플레인식으로 그렇죠. 몰아가는 그렇죠. 거죠. 여기에서 주는 게 판초의, 무릎 담요, 핫팩, 방석, 손핫팩, 발핫팩, 방한모까지. 그 비용으로 뚜껑 씌우겠네.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35도였거든요. 근데 군생활할 때 경계 근무를 나가야 하는 그 타이밍에 온도를 체크하니까 33. 게임 전에 그거 보고 정말 뭉클하고 좋았거든요. 이거를 애국가를 못 틀고 아리랑을 읊어지게 만드니까 종북 빨갱이 지금 이런 식의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야, 사람들 참 나쁘다. 인간적으로 어떤 음모 또는 어떤 은밀한 조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나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쁠까? 심성이 정말 나쁜 거예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짓을 문재인 대통령 민주세력이 하면 다 문재인 이런 개족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라고 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중요한 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친일파 세력의 어떤 허브잖아요. 친일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모든 정보와 인적 자원과 재산이 서로 이렇게 통로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일보인데 그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적폐 세력들이 지금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찔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보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이게 최대한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선거인데요.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지지율 더 올라가서 3월, 4월, 5월을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단일팀을 만들어? 빨갱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뭐 이제 비트코인 논란이라든지 뭐 단일팀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띄워서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다고 보니까 먹히네? 더 한번 질러보자 하고 지금 계속 고호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욕을 하려면 누구를 해야 되냐면요. 박근혜 최순실 욕해야 돼요. 3일날 그 공개 리허설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간대 온도가요. 체감 온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리허설한 체감 온도가 오후 저녁 7시 초저녁에 20.7도였고요. 8시에는 21.7도, 9시에는 영하. 예. 9시에는 23.2도. 이 양반이 지금 이거 영화 못 알아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워 죽겠다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영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음에 오후 10시에는 영하 23.8도였다니까. 왜 이걸 욕을 해야 되냐면 뚜껑 안 씌우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뚜껑이 왜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23.8도 이거는요. 냉동실보다 더 낮은 온도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데 못 가거든요. 우리 저 냉장고 있잖아요. 영하 5도밖에 안 돼요. 냉동실이. 사실 이런 지점이 있어.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많이 투자 못한다. 나 여긴 또 인정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한 번 올림픽 하는 용도로 그냥 대외적으로 과시하게 사는 용도로 쓰고 버리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하면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잘 써먹는 용도로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를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에서 4억 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오늘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직접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직접 특활비를 달라고 한 뒤 김 전 기획관에겐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테니 받아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인근에서 2억 원을 직접 받았는데 이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2년 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또다시 특활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5만 원권 발행 전인 2008년엔 만 원권 2억 원어치를 캐리어에 담아야 했지만 2010년 5만 원권으로는 쇼핑백 2개면 충분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사건의 몸통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기소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환영 입장을 밝힌 건데 그 배경엔 미국 펜스 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접촉해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는 기대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 일행과 어디서 어떤 수준으로 만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면담 추진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는 9일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과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경기를 관람할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남 방문에 과도한 의미를 두는 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등이 내려왔을 때와는 정반대란 지적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사들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환영합니다. 북한 응원단 참여가 무산되어 섭섭했는데 정말 잘된 일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IOC와 국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올림픽 찬가를 부르면서 시작된 IOC 총회 개회식.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있다면서요. 예, 거기에 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을 반대해서 얻는 이 사람들의 실익이 없을 텐데 이런 시위를 하는 걸 보면 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딘가 또 용돈 좀 찔러줬나? 증거를 내밀 수는 없지만 뭔가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세력은 남아 있고요. 요즘 그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반대 세력들의 시위도 시위지만 우리 그 주기적으로 나갔잖아요. 김현희. 칼 858기 김현희가 프랑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프랑스인 납치된 사람을 내가 봤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납치된 프랑스인을 봤다고요?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 들어온 프랑스인을 봤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이거 철저하게 국정원 측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심하게 관리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인터뷰를 프랑스하고 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CNN하고도 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프랑스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파탄 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올림픽이라는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을 어떻게 됐든지 흠집을 내고 파탄을 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쪽 애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언론 반응들이. 지난번에 아시아나 전세기가 떠서 북한에 갔었잖아요. 마식령 스키장에 갔다가 다시 또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1시간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합의가 안 돼서 못 뜨고 있었다. 비행기가. 그건 팩트였어요. 무슨 합의였냐면 지난번에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갔던 비행기는 미국에 착륙 못한다. 그랬던 건데 그거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은 빼놓고 1시간 전까지 결정이 못 됐던 내용들을 한국과 미국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금이 가서 그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상한 언론들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뭐 각국의 외교 정상급들이 오지 않습니까? 정상급이나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급들이 오는데 여기에서도 이 정상급들이 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신상과 이 사람들이 했던 발언 내역들을 보고 지금 이 평창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뭔가 전쟁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외교 전쟁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에 고공 지지율에 막 허덕이던 사람들이 자꾸 논란을 만들어서 지지율 빼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팩트인 것 같고요. 어저께 단일팀으로 연습게임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물론 지긴 했어요. 뭐 세계 최고의 팀하고 붙어서 인천에서 했습니다. 진 거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나는 그런 거 있던데 그 애국가가 원래 퍼지는 게 아니고 아리랑이 원래 퍼졌어. 네.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또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남북한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Now in Pyeongchang, by marching together behind one flag, the athletes from the teams of the ROK and DPRK will send a powerful message of peace to the world. IOC 총회 개회를 축하하는 태권도 공연과 K-팝 그룹의 무대가 이어져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OC 총회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평창 올림픽 다자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10여 개 나라 정상 등과 회담을 합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오는 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요. 분위기가 좀 험악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상대 정권이 망하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 내에서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정쟁을 자제하자고 계속 여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뭔가 파토를 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보수단체가요, 평창 올림픽 반대 이런 시위를 대구에서 하면서 막 싸움이 나고 뭐 이런 상태가 좀 됐었나 보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오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떤 실익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죠. 북한이 온다면은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예전부터 해왔던 종북, 친북 이 논리를 계속 연장해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산 수단을 대구 근처까지 이게 관광시켜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깨물어쳐서 자빠지겠네요? 큰일 나요. 테러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6.25 때 어떤 피해를 보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후회여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부류들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참가시켜야 된다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 상황태를 만들었던 그 정권한테는 아무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걸 민주 세력이 올림픽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요. 이게 저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평창 올림픽 관련한 법에 북한을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